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12월 18일이 되겠습니다. 12월 18일은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일 협정이 이제 비준이 돼서 서로 비준서를 교환한 날이다. 라고 오늘이 소사에 되어 있습니다. 음, 뭐 그런 의미에서 이 한일 협정은 사실 우리나라 근대사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국제 조약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협정, 한일기본조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한자로 보면 대한민국, 일본국 간 기본관계 관조약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는 한일기본조약, 줄여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한일기본조약. 하여튼 이 조약은 대한민국과 일본국이 서로 일반적 국교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서 1965년 6월 22일 조인한 조약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22일 날 조인을 이제 한 거죠. 서로 이제 서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비준서를 이제 교환한 날이 오늘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 조약 국제 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제 비준 받는데 이제 양쪽 나라가 시간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4개 협정과 25개 문서로 되어 있다. 상세 내용은 협정이 조인된 날인 6월 22일 2023년에 알아보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내년 6월 22일 날 한일 기본 조약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조약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일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본국, 그러니까 니혼고쿠도 다이간민국구도노 아이다 기본 관계니 간수 조약국. 이게 참 이상한 거죠. 일본말 읽을 때 이거를 보면은 쉽게 읽어지는데 이걸 보고 이 히라가나로 써놓은 거를 보고 읽으려면 잘 안 돼요. 네. 차라리 니혼고쿠도 다이간민국구도 아이라노 기본 관계니 간수로 조약국 이렇게 쉽게 읽어지는데 이걸 보고 하려면 잘 안 돼요. 참 신기한 일이죠. 자, 배경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공산 진영으로부터 방파제가 되어줄 한국과의 수교가 필요했고 이런 말이 많이 있었죠. 예. 소련이 이제 자꾸 부동항을 찾아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6.25 전쟁이 이제 그런 뒷 배경 속에서 일어난 거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 대한민국이 적화가 된다면 바로 이제 일본 쪽이 바로 이제 영향이 가죠. 공산 진영으로부터. 그러니까 한국과 수교를 하고 한국과 관계를 잘 가져가면 일단 한국이 자기네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제 공산주의자들과 대치하고 있으니까 그건 이제 막아줄 방파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경제 성장과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한국을 시장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나라 시장이 필요했겠죠. 미국은 1940년대부터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경제 블록의 형성을 기획하고 있었다. 공산 진영과의 대결이 본격화되자 미국은 일본이 갖는 전략적 가치에도 주목하여 군사 경제적인 블록화를 시도하였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외교 정상화를 원했으나 이승만 정부가 갖고 있는 반일주의적 성향 때문에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지난 36년 동안 그 이전부터 따지면 더 긴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혀왔던 그런 나라인데 그 이후에 들어선 이승만 정부가 사실 일본과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턱 하고 외교 관계를 정상화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당연히 반일주의적인 성향이 있죠. 국민들의 그 감정이 그걸 받아들였겠어요. 예,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계실 때는 이제 그게 어려웠었는데 이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1년 후에 이제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박정희 정권이 들어섰죠. 당시 일본 총리였던 이케다 하야토는 즉각 한국이 신정부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뭐 외교적으로 그런 이제 지지 의사 표명하는 게 이제 필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1961년 11월 22일 박정희는 일본을 방문하여 이케다를 만나 맨주먹으로 황폐한 조국을 이끌어 보겠다는 의욕만은 왕성하다며 협조를 요청을 했다. 그리고 1962년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외무장관 오이라 마사요시를 만나 협상의 내용을 이제 합의를 했다. 이 내용을 김오이라 메모라고 불린다. 이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이제 메모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5.16 군사혁명을 이제 일으킨 다음에 박정희 그 그때 저때니까 이제 뭐 이제 국가재건회의 의장의 자격으로 이제 뭐 갔을 것 같은데요. 정말 국가를 갖다 부흥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돈, 세속적인 표현으로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본이 필요했던 거죠. 자본. 그러니까 그 자본 나올 때를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게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일본을 이용을 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후일 김종필은 내가 이완용의 소리 들어도 그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조금 적은 액수이더라도 빨리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경제 성장이 빠르지 않았느냐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회고를 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좌파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비난을 할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비난을 해도. 자, 오이라 메모를 볼까요? 서로 이제 메모를 딱 해갖고 이제 서로한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권과 그다음에 이제 에, 그 이제 차관 문제, 그다음에 뭐 대일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 어떤 무역 관계상 청산해야 될 그런 돈이 있었는데 이제 그 세 가지를 놓고 서로 나름대로의 생각을 메모를 해갖고 서로 교환을 한 거죠. 네. 청구권은 3억 달러로 하되 6년 분할로 지불한다. 그다음에 장기 처리 차관도 3억 달러, 총 6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한국이 대일 무역 청산 계정 4,600만 달러는 청구권 3억 달러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4,600만 달러를 한국이 일본에다가 이제 갚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그걸 이 일본이 제공하는 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거 빼고서 6억을 내놓으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다음에 오히라이 메모는 청구권은 3억 달러까지 양보하되 지불 기한은 12년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기한을 2배로 늘린 겁니다. 그다음에 무역 계정 4,600만 달러는 청구권 3억 달러에 포함한다. 네.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죠. 네? 그때 네, 중앙정보부장 입장에서 이제 가서 네, 서로 이제 협의를 한 건데 어, 그 청구권 3억 달러에 포함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김종필은 4,600만 달러 더 받으려고 한 거고 오이라는 4,600만 달러를 덜 주려고 했던 거죠. 네. 그다음에 차관은 청구권과 별도로 추진한다. 예, 뭐 말은 다르지만 조금 의미가 통할 수도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한 게 두 사람이 이제 메모를 좀 내놓고 합의를 한 게 무상공여로 3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6년을 12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10년으로 이제 줄였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 따라서 기한을 단축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놨네요. 내용은 용역과 물품 한일 청산 계정에서 대일 부채로 남은 4,573만 달러는 3억 달러 중에서 상세한다. 네, 저걸 더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어, 그 위에 있었던 그 이제 차관은 해외협력기금 차관으로 2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7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리 3분 5리루가 이제 전부 차관으로 제공한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수출입 조건 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조건은 케이스에 따라서 달리한다. 이것은 국교 정상화 이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 이제 민간 차관. 그러니까 차관 3억 달러는 정부 차관 2억 달러, 민간 차관 1억 달러로 해서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이제 합의를 이제 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6.3 학생 운동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인용을 이제 한 겁니다. 우리가 그 6.3 사태라는 걸 잘 알죠. 바로 이 한일 협정을 반대해서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던 게 바로 이제 6.3 사태예요. 그래서 이제 63 세대라는 말이 있죠. 60년대에 정치계에 발을 많이 들여놓은 사람들이 63 이 동지회라고 하나? 네, 거기를 통해서 아마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70년대에서 80년대는 이제 386이라는 그 이제 그룹이 있는데 70년대는 사실은 70년대 생들이 70년대 학번들이 어, 그런 면에서 조금 뒤처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볼 때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나이 파견이 해갖고서 그때 어, 그러니까 60년대에서 70년대로 건너갈 때 나이 파괴라고 해갖고 80년대 386이 대거 그 정치권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70년대 학번들이 좀 뭔가 수학을 나타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다. 이건 역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정치학자들이 내놓은 얘기는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에 국교 정상화가 이제 돼가는 거죠. 1965년 6월 20일 한일 기본조약이 정식으로 조인되었으며 이해 8월 14일 대한민국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국회가 열려 한일 기본조약을 비준하였다. 그다음에 1965년 12월 18일 상호 10시 반 한국의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두 나라의 국교 정상화를 최종적으로 매듭짓는 기본조약 및 협정에 의한 비준서를 교환했다. 네. 여당 단독으로 국회가 열렸다고 했네요. 뭐 야당은 반대를 했겠죠, 그때 당시에. 그다음에 1951년 10월 20일 제1차 한일 회담이 열린 이래 1951년이면 6.25가 한참 진행될 때 이제 그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네요. 뭐 사실 전제가 한다라고 해서 다른 일을 다 멈추는 건 아니니까 저때부터 진행이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보입니다. 14년 1월 28일간에 걸친 양국 간의 교섭을 거쳐 이날 양국 대표는 비준서 교환 의식을 끝냄으로써 두 나라의 수교는 1905년 을사늑약, 을사조약,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한 지 60년 만에 다시 한일협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네, 그러니까 딱 60년 만이네요, 진짜. 자,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1960년대 일본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필리핀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나라는 고만고만한 후진국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1인당 국민소득은 베트남이 2,546달러, 필리핀이 3,280달러, 미얀마가 1,490달러, 인도네시아가 4,116달러. 반면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3만 달러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 면에서도 일본과 경쟁하는 나라로 발돋움을 했다. 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결국은 국가 경영 능력의 차이가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해도 무방하다. 즉, 저, 그 대일 청구권으로 인해서 돈을 받아갖고 그 돈을 흥청망청 쓰질 않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사회의 근대화로 위해서 전력 투구하면서 모두 투입한 결과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이 글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 누가 해도 그 정도 경제 발전은 되었을 거라고 주장하는 기괴한 인간 군사와 기괴한 집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들은 그들 말대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흥망했을지도 몰라요.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역사는 가정이 없고 뭐 그걸 갖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나타난 그 결과만이 하나의 유일한 증거예요. 아무리 그런 마음을 한다고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혼자 생각하는 수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따라서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현재 2022년이죠. 잘 지키고 미래를 내서 가꾸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여기서 또다시 자세가 흐트러져서 100년 전 구한말 같은 상태로 돌아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또 허우적거릴 것이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들고 신이 나서 춤을 추는 그 이모티콘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아닌가. 그러나 그 속에 잉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씻을 수 없는 그 이념적인 투쟁이 항상 동반된다는 게 문제예요.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고 우리가 있고 북한은 공산주의자들이고 우리는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그런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 북한의 조정이었든 아니면 자생적이었든 상당히 마르크스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음, 흔들고 있다는 거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였습니다. 네, 이상 그 한일 협정 그 비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이 공교롭게도 보면 이주 노동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주 노동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나라 내 땅에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이제 먹고 사는 일을 한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 열심히 근면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3D라고 해서 이제 디피컬트하고 그다음에 더티하고 데인저러스한 거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그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문제가
어떤 그 장기적인 그 시간 축성에서 봤을 때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그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어찌 됐든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그다음에 일을 손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인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인제 그 일을 시키죠. 근데 인제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인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바로 한일 협정이 비준될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먹고 살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돈을 벌었어요. 소독의 탄광 광부도 나가고 그다음에 간호사들, 중동을, 미국으로 진짜 뭐 일본으로 뭐 진짜 몸을 팔러 간 여성들도 많고 그런 나라에서 사실은 그 반대의 나라가 됐거든요. 저는 그 반대의 나라가 된 데는 역시 그 통찰력 있는 지도자를 우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한일 협정이 체결이 되고 그다음에 비준이 되고 난 다음에 물론 그때 뭐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 63 세대라고 하는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죠. 물론 학생의 의견이 나쁘고 잘못됐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그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정책을 그 입안하고 수행하는데 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반대급부의 얘기를 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죠. 그게 저는 그 학생 및 지식인이라고 봅니다. 그들이 뭐 "잘못되고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찌 됐든 이 한일 협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인제 국교도 정상화가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인제 그때부터 인제 좀 근대화가 이제 시작이 돼서 경제적으로 인제 많이 일취월장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 그래서 그 어 박정희 대통령이 이 국민들한테 이 한일 협정 비준을 마치고서 어 조인을 마쳤죠. 조인을 마치고서 이제 국민들한테 발표한 담화문이 인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화문을 좀 한번 제가 읽어 드릴까 합니다. 좀 시간이 쪼끔 걸리겠지만은 좀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일본 동경에서 한일 양국의 전권 대표 사이에는 양국 국교 정상화에 관한 재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우리나라의 가장 어렵고도 커다란 외교 숙제였으며 또한 내가 총선거 때 공약으로 내건 바 있는 이 문제가 마침내 해결을 본 데 즈음하여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소신의 일단을 밝혀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와 협조를 얻고자 합니다. 한민족 한나라가 그의 운명을 개척하고 전진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국제 정세와 세계 주류에 적응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 정세를 도외시하고 세계 대세에 역행하는 국가 판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불행을 가져오고야 마는가는 바로 조선 마렵에 우리 민족이 치른 뼈저린 경험이 실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국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적은 국제공산주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어느 누구에게도 다시 빼앗겨서는 안 되지만 더욱이 공산주의자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와 손잡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면 누구하고라도 손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고 내일의 조국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과거의 감정을 참고 씻어버리는 것이 진실로 조국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올시다. 더구나 중공의 위협이 나날이 증대하여 가고 있고 국제사회가 이른바 다원적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위치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반세기 전에 우리가 겪은 민족의 순환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민족의 번영을 기약하는 현명한 판단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아니 수백 년간 우리는 일본과 깊은 원한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 독립을 말살하였고 그들은 우리 부모 형제를 살상했고 그들은 우리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과거만을 따진다면 그들에 대한 우리 사무친 감정은 어느 모로보나 불구대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이 각박한 국제사회의 경쟁 속에서 지난날의 감정에만 집착해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어제의 원수라 하더라도 우리 오늘과 내일 위해 필요하다면 그들과도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국리민복을 도모하는 현명한 대처가 아니겠습니까?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한일 간의 국교를 정상화함에 있어 나와 현 정부가 크게 배려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원통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대평등, 협동, 전진의 앞날을 다짐하는 기본 관계의 설정이었고 다음으로는 대일 평화 조약에 규정된 청구권 문제, 한국 연안의 어족 차원 보호와 100만 원인의 장래를 보장하는 어협정 문제, 일본 땅에 버려진 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60만 제1교포의 처우 문제, 그리고 우리 귀중한 문화재를 돌려받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재해 문제가 우리만의 희망과 주장대로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자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재반 여건과 선진 제국이 외교 관례에 비춰볼 때 우리 국가 이익을 확보하는 데 선의를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외교란 상대가 있는 것이고 또 일방적 강요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이치와 조리를 따져 서로 간에 납득을 해야 비로소 타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일 간의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전과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양국은 비단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극동의 같은 자유국가로서 공동운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공동의 관계는 서로의 평등의 관계요, 상호협력의 관계이며 또한 상호 보완의 관계입니다. 한일 양국 간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 순간에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깊이 다짐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독립국가로서의 자주정신과 주체의식이 더욱 확고해야겠다는 것이며 아시아에 있어서 반공의 상징적인 국가라는 자부와 긍지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국민의 일부 중에 한일 교섭의 결과가 굴욕적이니 저자세니 또는 군사적 경제적 침략을 자주 한다는 등 비난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매국적이라는 극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들의 주장이 정부를 편달하고 정부가 하는 교섭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이것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의 주장이 진심으로 우리가 또다시 일본의 침략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경제적으로 예속이 될까 걱정을 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들은 어찌하여 그처럼 자신이 없고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을 집어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굴한 생각, 이것이 바로 굴욕적인 자세라고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본 사람하고 맞서면 언제든지 우리가 먹힌다 하는 이 열등의식부터 우리는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대등한 위치에서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우월감은 왜 가져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제부터는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의 민족 국가가 새로이 부흥할 때는 반드시 민족 전체에 넘치고르는 자신과 용기와 긍지가 있어야 하고 적극성과 진취성이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근대화 작업을 좀먹는 가장 암적인 요소는 우리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패배주의와 열등의식 그리고 태형적인 소극주의 바로 이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비생산적인 사이비 행세 이것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속은 텅텅 비고도 거칠만 번지에 꾸미려 하는 권위주의, 명분주의, 그리고 언행 불일치주의들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과감히 씻어버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가진 국민이 됩시다. 자신은 희망인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곳에 민족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입니다. 응당한 노력을 지불함이 없이 공짜로 무엇이 되려니 또는 무엇이 생기려니 하는 생각은 자신력을 완전히 성실한 비굴한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일부 국민들 중에 한일 국교 정당화가 되면 우리는 또다시 일본이 침략을 당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지만 이러한 열등의식은 버려야 하는 동시에 이와 반대로 국교 정상화가 되면 당장에 우리가 큰 덕을 볼 것이라는 천박한 생각도 우리에게는 절대 금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한일 국교 정당화가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느냐는 관건을 우리 주체의식이 어느 정도 건재하느냐 우리 자세가 얼마나 바르고 우리 각오가 얼마나 굳으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고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문화인이나를 할 것 없이 국민민복을 망각하고 개인의 사리 사욕을 앞세우는 일이 있을진데 이번에 체결된 모든 협정은 그야말로 치욕적인 제2의 을사조약이 된다는 것을 2700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일본 국민들에게도 밝혀둘 말이 있습니다. 우리와 그대들 간에 이루어졌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설린으로 다시 손을 마주 잡게 된 것은 우리 양국 국민을 위해서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 일본이 저지른 죄과들이 오늘 이 일본 국민이나 오늘 이 세대 선조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무조인이 이루어진 이 순간에 침통한 표정과 착잡한 심정으로 과거의 구원을 억지로 누르고 다시 손을 잡는 한국 국민들의 이 심정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아넘기거나 결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두 나라 국민이 참다운 선린과 우방이 될 수 있고 없는 것은 이제부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체결된 협정 문서의 조문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대들이 한국이나 한국 국민에 대한 자세와 성의 여하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역시 믿을 수 없는 국민이다 하는
대일 불신 감정이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또다시 싹트기 시작한다면 이번에 체결된 재협정은 아무런 의의를 지니지 못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의 비준입니다. 물론 국회는 국회대로 충분한 논의를 하겠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특별한 관심과 참여의식으로 이 문제의 마지막 매듭의 현명한 판단과 아낌없는 협조가 있을 것을 나는 확신에 마지 않습니다. 1965년 6월 23일 대통령 박정희. 예, 이게 그러니까 비준이 되기 전에 조인을 한 상태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서 발표한 담화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 그 한 6개월 정도의 이제 시간이 걸려서 국회 이제 비준이란 절차를 거쳐가고 이제 오늘 바로 이제 비준을 받은 그 서류를 서로 교환을 한 날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제 협약으로서 완전한 모양과 어떤 협약으로서의 자격이라고 할까? 그것은 이제 갖춘 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부터 이제 조국이 근대화가 이제 본격화되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저 문장을 보면서 국민교육 현장만큼 정말 명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써 있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2022년이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지도자의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 그 통찰력에 의해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지고 국민의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주노동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제 발전시키기 위한 그 어떤 시발점이라고 할까 단초로 그것을 만들어준 국가 지도자에게 우리는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